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4년 4월 7일, 이날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각각 부산과 천안의 경찰서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건 모두 실종 사건이에요. 여성 2명이 한날 한시에 함께 사라진 미스테리한 상황입니다. 먼저 부산 실종자 A씨는 광주에 간다는 말을 남긴 뒤에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부산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광주로 갔다 하니까 광주 동부서에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에요. 또 다른 천안 실종자 B씨는 이 A씨와 평소 언니 동생하고 지내던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녀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긴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광주에 갔다 사라진 거예요. 이 둘이 광주에 도착한 건 지난 3월 2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0일 밤부터 생활 반응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행적을 좀 조사해보면 30일 날 A씨는 자신의 남동생과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아는 후배가 낚시 가자고 해서 어떤 저수지에 왔어. 근데 너무 어둡고 좀 여기가 낚시할 분위기가 아니네. 라면서 다소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는데요. 이게 A씨의 마지막 통화였고요. 아는 후배, 그건 누구였을까요? 조사 끝에 실종 여성 2명과 함께 저수지에 갔던 남성이 확인됩니다. 근데 또 한 명이 아니었어요. 36살의 김용만, 그리고 그의 후배 류씨와 박씨가 동행했던 거예요. 이들의 관계를 좀 풀어보자면 일단 김용만 씨는 여성 A씨와 B씨 이 두 사람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7천만 원을 빌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여성들이 이제 돈을 돌려달라, 투자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걸 받기 위해서 김용만이 있는 광주로 왔던 거고요. 이후 실종됐죠. 자, 이들과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건 김씨, 그리고 이들 사이의 채무관계까지. 아니 여기에 범죄 기록을 조회해보니까 김용만과 후배 박씨에게는 강도 폭행 전과까지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경찰은 강력 사건이다 라는 냄새를 맡고요. 김용만에게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합니다. 실종 8일째, 담당 형사는 경찰서가 아닌 인근 카페에서 김용만을 만났습니다. 그저 가벼운 참고인 조사다 라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했죠. 혹시 그가 눈치채고 도주하거나 잠적하는 걸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형사는 그 A, B 여성들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물어보는데 김용만이 말하길 그녀들과 아주 친한 누나 동생이라고 합니다. 실종 당일 마침 광주에 왔길래 후배들까지 불러서 다 함께 저녁을 먹고 그 후 밤 10시쯤 낚시를 하러 갔다고 진술해요. 여기까지는 실종자 A씨가 남동생과 통화한 내용과 같죠. 하지만 김용만이 또 추가하길 가봤더니 이 낚시터가 너무 어두워서 그냥 철수를 했고 이후 A씨와 B씨는 광주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차로 내려주었다 라고 진술하는데요. 형사는 그날 함께 있었던 그 후배 류씨와 박씨도 좀 만나봐야겠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 2명이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를 부를 걸 다 알고요. 그리고 이들이 내뱉는 진술 또한 김용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야기를 듣던 형사는 어딘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날 일행이 간 곳은 전남 곡성에 있는 방송저수지란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애초에 낚시꾼들이 잘 가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농업 용수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뚝을 높이 쌓아가지고 올려 만든 저수지예요. 더군다나 낚시 금지 구역이고요. 당연히 밤에 갔으면 제대로 된 불빛이 없어서 길을 찾기조차 힘들었을 텐데. 한참 진술을 듣던 형사님이 조금 질문의 방향을 바꿔봅니다. 아니, 그날 낚시를 갔다면 준비물이 필요했을 텐데 미끼는 어디서 구했냐고요. 일행은 근처 낚시용품 가게에서 사려고 했다라고 답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밤 10시가 지난 그 시각에 근처 가게들 다 문 닫았겠죠? 자, 그럼 애초부터 낚시가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요.
이후 경찰은 추가적으로 실종자들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을 확인합니다. 보니까 두 사람 모두 곡성군 석곡면으로 나와요. 기지국 인근이었어요. 여기는 앞서 김용만이 이 두 사람을 내려주었다는 광주와는 굉장히 떨어진 곳이죠. 오히려 저수지에 가까운 거리였고요. 이쯤 되니까 경찰은 이게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걸 거의 확신했고요. 유력 용의자로 김 씨와 후배 둘을 특정하면서 비밀 수사에 돌입하게 돼요. 자, 여기서 비밀 수사라는 건요, 수사 내용이 외부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숨기는 방식입니다. 물론 용의자는 특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용의자가 도주할 수 없게, 또 증거인멸을 할 수 없게 막으려는 게 주요 목적이죠. 그래서 경찰은 먼저 김용만이 지금껏 렌터카를 빌려서 이용해 왔다는 걸 확인했고, 이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당 차량의 GPS 기록을 추적합니다. 그러자 바로 수상한 행적이 나와요. 그 문제의 3월 30일 저녁이었죠. 김 씨가 몰던 렌터카가 곡성군 석곡면 주변의 저수지 일대를 무려 10군데에 걸쳐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중 눈에 띄는 위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반구정 저수지. 아까 나왔던 방송 저수지 아니에요. 여긴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시간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밤 11시경에 여기에서만 2시간을 머무른 기록이 나옵니다. 이후에 곡성 톨게이트를 지났고요.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무영대교에서 또 30분가량 정차했어요. 이후 차량은 계속 이동하더니 새벽 5시 30분 목포의 한 모텔 앞에 멈추게 됐습니다. 이후 12시간이 지나서 오후 4시 40분 광주에 있는 셀프 세차장으로 이동한 기록까지. 이 모든 행적이 좀 의심스럽죠? 게다가 일행이 진술한 내용과도 상당 부분 다르고요. 특히나 경찰이 더 주목한 건 바로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여긴 앞서 방송 저수지와 7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예요. 차로 이동하기에는요. 다만 톨게이트를 지나서 왼쪽으로 진입을 하면 방송 저수지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진입하면 반구정 저수지가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라? 그러고 보니 이 일대는 실종자들의 휴대폰이 끊긴 지점과도 일치하죠. 이거 뭔가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때 수사팀이 다시 은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해요. 수사조를 일단 둘로 나눴고요. 한 팀은 문제의 반구정 저수지로 갔고, 다른 한 팀은 김씨 일당과 함께 그들이 말한 방송 저수지로 향합니다. 사실 방송 저수지는 이제 별 큰 의미가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냐? 지금 김씨 일당에게 경찰이 헛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안심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게 한쪽이 페이크 수사를 하는 동안 반구정 저수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잠수부와 경찰견까지 동원해서 일대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 새로운 증거가 포착돼요. 피가 묻어있는 장갑 한 켤레. 경찰이 곧장 이걸 국과수에 보내서 DNA를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에 다른 곳에서 또 증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 광주에 있는 셀프 세차장 CCTV였는데 거기에 찍혀있는 김용만의 행동이 수상합니다. 세제를 무려 4통이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아주 빡빡 세차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본인 차 아니고 렌터카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깨끗이 닦아낸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그래서 경찰은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용의자 김 씨가 렌터카를 즉시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얼마 후 아무것도 모르는 이 김 씨가 순순히 차를 반납합니다. 돌아갔죠. 그래서 경찰이 차를 인수받은 즉시 정밀 조사에 들어갔어요. 와, 예상대로 세차가 아주 꼼꼼히 되어 있긴 했지만 흔적은 있었습니다. 바로 트렁크 속 보조 타이어 밑에서 발견된 미세 혈흔. 이것 또한 빨리 국과수의 감정을 맡겼고요. 오늘 사건 뭔가 형사님들 옆에서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스릴감 있게 진행되죠.
아니, 이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애탔을까요? 한편 수사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경찰이 김씨 일당을 데리고 그들이 묵었다는 그 목포의 모텔을 찾아갔어요. 사실 이건 여기서 증거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일당을 붙잡고 증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을 벌려고 애를 쓴 거죠. 근데 가보니까 모텔 주인이 김씨 일행을 단번에 기억해요. 특히나 이들이 사장님, 우리가 낚시를 좀 하고 와서 그런데 이불에 흙이 많이 묻었거든요. 그 친구를 좀 교체해 주세요. 라고 요구한 것을 기억해냅니다. 근데 사실 이때 주인이 좀 의아했죠. 아니, 분명 청소를 다 해둔 방인데 또 교체를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김씨 일행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놨던 거예요. 자, 일행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저희 그 A씨와 B씨 광주에 내려주고 우린 목포로 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증명할 수 있죠? 증명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텔 주인에게 은근히 자기들이 낚시를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일종의 증인을 심어둔 거죠. 와, 치밀하죠. 이렇다 보니까 경찰이랑 모텔에 갔을 때 이제 경찰이 그 모텔 주인이 그런 진술을 해줄 때 일행은 어쩌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가 꾸며놓은 대로 지금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있으니까요. 한편 경찰은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이 일당을 붙잡고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당에게 조언을 구하듯이 계속 겉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은 완전 얘네들 완전 헛다리 짚는구나 하면서 의기양양해 있고요. 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뜬금 엉뚱한 이야기를 흘리기도 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 누나가 안면도에 간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경찰은 아닌 거 알고 있지만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안면도에 좀 가볼까요? 가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 사이에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반구정 저수지에서 찾아낸 장갑의 혈흔, 그리고 렌터카 보조 타이어 밑에서 발견된 그 미세 혈흔, 이게 결과가 실종자들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녀들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직접 증거가 확보된 거죠. 이젠 일당을 구속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요. 한 언론 뉴스에서 사건을 공개적으로 보도해버린 겁니다. 기사의 제목은 빚받으러 온 여성 2명 실종. 이 내용이 지금 사건이 벌어졌는데 수사가 답보 상태라면서 뭔가를 좀 수사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사 속에 현재 경찰이 반구정 저수지를 수색했다라는 게 그대로 보도됩니다. 이건 지금 범인 일행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자칫하면 일당이 눈치채고 지금 도주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안면도에 가기로 약속을 한 상태죠. 과연 이들이 나올까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당일, 아직 뉴스를 못 본 건지 천만다행으로 후배인 류 씨와 박 씨는 경찰과의 약속 장소에 등장해요. 주범인 김 씨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뉴스를 보고 도주한 것 같았습니다. 2014년 4월 11일, 경찰은 이 후배들 중에서 나이가 좀 더 어리고 겁이 많아 보이는 20대 박 씨만 경찰차에 태워요. 그리고 안면도로 가는 척 했다가 다른 곳으로 향했죠. 거기가 바로 사건이 발생한 곡성 저수지 근처였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어요. 길이 양쪽으로 갈라지죠. 방송 저수지, 반구정 저수지입니다. 근데 이 순간 경찰이 갑자기 뒤돌아서 박 씨에게 물어요. 여기서 좌회전했어? 우회전했어? 예상치 못하게 훅 들어온 질문이었죠. 좌회전을 하면 자기들이 진술했던 방송 저수지가 나오고 우회전을 하면 실제 범행 장소인 반구정 저수지가 나옵니다. 박 씨가 긴장을 했는지 좌회전이요 라고 막 우겨요.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움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는 계속 추궁합니다. 너 확실해? 확실해? 여기서 왼쪽 맞아? 오른쪽 아니야? 결국 박 씨는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반구정 저수지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뒤 무영대교 아래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사실. 여러분, 무영대교 아래에는 영산강이 흐릅니다. 근데 여기가 또 워낙 수심이 깊고 또 강이 넓어서 수색이 쉽지 않았어요.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어군 탐지기, 그러니까 어선들이 물고기 때 감지하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것까지 동원해서 열을 올렸고요. 마침내 그토록 찾던 A씨와 B씨 두 사람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을 끌어올리고 보니까 가방에 이게 쉽게 떠오르지 못하도록 큰 돌 2개가 단단히 매여 있었어요. 그렇게 4월 12일 살인을 자백한 박씨 외에 공범이었던 다른 후배 류씨 또한 긴급 체포됩니다. 공범들에 따르면 김용만이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성공할 시에 이 여성들에게 받은 돈 일부 나눠주고 또 휴대폰 대리점까지 차려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살인에 가담했다는데요. 근데 사실 김용만의 이 말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무직 상태예요.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업자금 받았는데 사실 그것도 그냥 없는 일이고요. 여성들한테 받은 돈 다 생활비로 탕진했어요. 그런 와중에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니까 살인을 결심했던 거고요. 자, 지금까지 증거와 또 공범의 자백까지 시신까지 확보한 경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범 김용만을 공개 수배하게 돼요. 그리고 수배 5일 만인 4월 16일 그가 광주에 있는 한 당구장에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면서 거길 덮쳤고요. 극적으로 김용만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죠. 드디어 3명 다 잡힌 거예요. 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이제 법의 판결이 남아있죠. 2014년 5월 일당은 강도 살인 그리고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용만은 여전히 뻔뻔스럽습니다. 자기는 그 빌린 돈 중에 이미 상당 부분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 혐의는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인 건 죽인 걸 수 있지만 내가 강도 짓을 한 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형법상 강도 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감형을 바랬던 거죠. 또한 여기서 그 공범이었던 후배 류 씨는 나는 그때 술에 취해서 다 잠들어 있었다 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반면에 겁많아 보였던 박 씨, 그 후배만 모든 혐의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했고요. 이렇게 우기고 있는데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1심에서는 김용만에게 무기징역, 류 씨에게는 징역 30년, 박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들이 억울하다면서 다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박 씨만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죠. 왜냐하면 그는 모든 죄를 인정했고요.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원을 공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한편 김용만과 류 씨의 항소는 말끔하게 기각됐어요. 결국 이들에겐 원심이 유지되면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죠. 길고 긴 여정이 속 시원하게 그나마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정말 무엇보다 형사님들의 기지와 또 끈질긴 노력이 돋보입니다.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치열한 두뇌 싸움, 또 증거 수집이 범인 검거라는 짜릿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계실 대한민국의 수사관 여러분,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 2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